자, 교수님, 예, JBC 뉴스 이제 방송 틀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요. 오늘 7월 3일 오후 5시에 전 원광대 교수 이주천 교수님을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듣고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교수님 여기까지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멋진 KTX 타고 마침 예. 전화 안 왔으면 좀 미싱 될 뻔했어요. 예. 예. 오늘 이제 이 교수님과 인터뷰는요. 이주천 TV죠. 예, 공동으로 같이. 예. 교수님 이주천 TV. 예. 그 저기 조남이 이주천이니까 TV, 예. TV. 예. 그 이주천 TV 가급적이면 많이 봐주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JBC 뉴스보다는요. 이주천 TV 뭐 예, 고맙습니다. 성적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2740입니다. 예, 교수님이 저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역임하셨고 또 유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도 역임하셨는데요. 아마도 한국 현대사와 함께 이제 이래 숨호흡을 같이 하고 이렇게 커오셨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참 축하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축하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그저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했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나왔대요. 탄핵 청원 100만 돌파가 청원이.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 뭐 울면 웃어야 되지. 25, 15면은 안소니 킨이 왜 저 이 열차 타고 마지막 장면에 예. 독일군한테 강간당해가지고 예. 그 임신을 했는데 예. 그 마누라를 만나는 기쁨에다가 또 강간당한 그 임신 그 비극을 예. 그 안소니 킨이 마지막 장 라스트 씬 보면은 예. 막 그 눈물이 그릉그릉해요. 예. 근데 만난 기쁨은 웃어서는 울고 예. 막 그런 것이 복잡하게 연출돼. 지금 뭐 장모님 이거 교수님 저 잠깐 떨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이원 방송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 TV가 밑으로 지금 ቁ꾸라졌어요. 이거 벌 받은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절에 제가 그거 끄고 오십시오, 교수님. 이거 일단 제가 그걸 한번 틀고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탄핵의 불법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 한 개인의 뭐 구출 작전, 뭐 공공직 구출 작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국가의 근간을 묻는 행위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2년 동안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헌법의 중대한 위반 사항, 뇌물죄, 외환죄, 이적죄 이런 것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탄핵을 함부로 안 합니다. 겁을 주고 정치를 잘하는 이런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여야 국회의원들 보면은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30명이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더구나 판사,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 중에서 30명 넘어요. 판사, 검사 출신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할 때 법치 자체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판사, 검사,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 법적인 권력을 장악한 분들이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세기에 앤드류 존슨, 링컨이 암살되고 나서 남부 출신의 이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북부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왜 이 남부를 그렇게 자꾸 바꿔주려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공화당에서 개심죄에 그래서 탄핵을 하라 그랬습니다. 공화당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공화당 의원이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탄핵을 하면은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국회에 가가지고 탄핵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부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표 차이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닉슨도 자기 자신이 사임했지 탄핵으로 뭐 거짓말 좀 했다 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탄핵을 모면했거든요. 자기가 사임하면서. 근데 우리는 60몇 명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 사당에서 이렇게
대관을 하고 이렇게 또 뛰쳐나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서 당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장난을 지금 많이 치면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법을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라도 2년 지났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일주일 동안 최순실이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윤회가 어떻게 해서 장난 가짜뉴스로 언론을 해서 이건 탄핵해야 되겠다 했지만은 2년 지난 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라도 이건 아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갖다 줬습니까? 육적질 했습니까? 아무런 무너뜨렸습니까? 경제를 망쳤습니까? 정작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볼 때 과연 탄핵돼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시 법치국가를 세워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한 서위에 세워야 할 중대한 책무가 우리 애국당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걸 사적 인간관계가 공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국정농단으로 과잉 포장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 점이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거리라는 거는 최상병 특검, 최상병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억울하게 죽었다는 문제하고 거기에 이제 용산이 전화질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예. 그다음에 긴거리 또 저 국정농단 있잖아요. 예, 예. 해외 관광이든지 무슨 뭐 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질로 보면은 탄핵의 타역의 사유는 원래는 헌법 위반하고 적에 내통하거나 반역죄거나 어떤 크게 뭐 이 뇌물을 하거나 이렇게 저지른 그런 재질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2년이 더 질이 나쁘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질이 나쁘냐고 해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질이 안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0만 탄핵 처음 100만 돌파했다는 것은 그 창피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안 된다 그래요. 19%에서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지지도로는 거의 지금 19% 18 예. 꼴찌를 거의 기록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탄핵 사유로 볼 때 이거는 이제 협박욕이냐 정말 탄핵 사유가 있느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탄핵 사유의 거의 레드라인까지 간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위험성이 있다. 예,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독직입적으로 한번 제가 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난 그 박근혜 탄핵 전국 시절에 예. 또 태극기도 들고 또 아스팔트에서 나와가지고 탄핵 무효를 외쳤는데요. 예. 아마 그런 경험을 볼 때 예.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이 협박용으로 그냥 패싱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그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그런 거 하고 예. 우파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마땅하다는 거는
결이 좀 다르거든요. 뭐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국가에 대해서 민기거리고 굉장히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이 목적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서 아이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참치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에 내가 대통령 따먹기 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이 파이널 골 이건 아닌데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들이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 되는 것으로 그들의 파이널 골로 끝난 것으로 그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이재명 그 두 부부에 대한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그런 그 법적인 구속 여부 그런 것이 굉장히 능이적거리면서 그러면은 당신은 탄핵으로 가라. 화딱지를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홧김에 가라 인식이 있고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꾸준하게 좌익 쪽에서는 뭐냐면 이재명 왜 못 살게 구나 쉽게 말해서 왜 자꾸 검찰 공화국으로서 검찰의 지속권을 남용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분을 잘 받들어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왜 검찰을 시켜서 못 살게 구느냐 그래서 당신은 탄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이 좀 다르죠. 근데 하여튼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다. 같이 당신 함량 미달하다 우파는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면 예. 교수님은 뭐 이제 우파 뭐 어떤 그 뭐 유라이트 전국연합 공동 대표도 얘기하셨고 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야, 그 정말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우파에서는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파에서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양쪽 다 좌익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탄핵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집권할 이 플랜이 돼 있고 우파는 탄핵을 미적거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더 버텨야 된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셨는데 윤석열이 더 버텨야 됩니까? 좀 더 버텨야 되겠죠. 그 윤석열의 시간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파가 자생적으로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 내공을 쌓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윤석열은 뭐 김건희 여사와 같이 뭐 미우나 고나 한 몇 년은 버텨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사람의 지지하는 사람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요. 타임, 그 윤석열의 시간, 예. 어찌 보면 이제 탄핵의 시간인데,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탄핵의 시간인데, 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탄핵 당할 것 같습니까?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면 제가 질문할게요. 예. 왜 탄핵을 예단을 피할 거로 보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학습 효과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탄핵 사유라는 것은 박근혜보다 더 위중한데 일반 국민들이 촛불을 든 사람이거나 일반 국민들이 그 탄핵을 갖다 자기도 뭣도 모르고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휩쓸려가지고 촛불에서.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탄핵을 미우나 고우나 탄핵을 하면서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윤석열도 김건희 여사도 꼴보기 싫은데 탄핵을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국가적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다가 그 부작용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그 악몽 때문에 나이트메어 때문에 가다가 저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억제되는 기능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도요.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층들이.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승만 지지자들 있고 박정희 지지자들 있고. 예. 또 뭐 보수 우파 중에서도 기회주의. 또 뭐 이 진실 정의를 외쳤던 보수 우파들. 뭐 자유 우파 국민들이 있는데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자유 우파 국민들이 이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소위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집 나갔죠. 예.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간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따지고 보면, 진정한 그 어떤 애국자 국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되면,
그 집을 나간 자유우파 국민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국민들을 다시 내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2년 동안에 윤석열 한동훈 그 라인이 이 예. 보수파리에서 예. 별로 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왜냐하면 2년 동안에 이 해외 순방 겸 해가지고 2년 동안 해외 관광을 2달 이상 했거든요. 그리고 비용을 알아보면 600억 이상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3명의 좌익 대통령이 해외 4년 동안 해외 순방한 것보다 많이 썼어요. 돌아다니면서 쓰는 그런 게. 구체적인 근거가 자료가 아니 있습니까? 그 지금 600억 이상 해외 순방 썼다고 자료가 이미 나와 있어요. 돈을 갖다가. 그러면 성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이 내정하고 외치하고를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면서 밖에 나간 것이 허장성사로 돼가지고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게 총선에 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걸 알면은 공천 문제든지 기관장이든지 보수파를 키워줬어야 되는데 자기는 외국에 나가 있고 귀찮은 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국무총한테 다 맡겨가지고 손에 피를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지시를 확실한 지시를 안 해주니까 법무장관이든 국무총리든지 정확한 지시를 안 해주니까 그냥 귀찮은 거라든가 이 공무원들이 왜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2년 동안에 뚜렷한 실적 없이 그렇게 지내면서 우파가 자칫 정치적으로 클 수 있는 역량 그런 것이 게을러졌다고 이제 양다리 작전으로 양쪽 다 이렇게 문재인 쪽하고 해서 놀았잖아. 거기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거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거 하고 자기 스탠스를 확실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유우파라 그러면요.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예.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왔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뭐 윤석열이가 이제 100만 돌파했다 그러니까 예. 고시다, 고소하다, 뭐 경상도 말로 예. 고시다, 예. 뭐 고소하다. 예. 그리고 우리는 탄핵 당하든 말든 예. 이제 모른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박근혜 때는 우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만약에 좌파들이 본격적인 탄핵에 돌입한다 그러면 윤석열을 도와줘야 될 자유우파 국민들이 돌아서 버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저 서해안사 사건이라든가 예, 그 예. 사건 그 탈원전.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관계 이렇게 해서 많은 또 USB 또 파문 넘긴 거 명백하게 증거가 없더라도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도덕적이고 국무회의 안 거치고 이렇게 USB 넘긴 거라든가 이런 건 불법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김영삼이도 5.18 그걸 특별법 만들 때 검사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사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YS도 대통령을 써 그래가지고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과거에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적폐청산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의 위반 상황, 안보 위반, 그 다음에 탈원전 여러 가지 경제사업 이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를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워딩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게 눈치 보고 거기에다가 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수파들의 최고 바람은 네. 두 사람 구속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 번도 강력하게 워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네. 구속시켜야 된다. 네. 하다못해 문재인은 검찰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요.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아예 워딩이 없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상식, 공정, 법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하나의 그 멘트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후보 시절에 예. 여러저리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쇼맨십 뭐냐면 허공의 어퍼컷이었거든요. 예. 이거 어퍼컷. 예. 근데 저는 이걸 어퍼컷 칠 때 저거 헛자구나. 허공을 치는구나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박수를 치면서 이 헛방 이 핸드백을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을 칠 것이다고 이거 가상 임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 윤석열 자체 엎어컷은 너 이재명이 이놈 새끼. 그 쇼 하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이 너 이런 식의 그건 줄 알았는데 이 전혀 그게 아니고. 저는 허다르라니까요. 저는 그걸 허당인 줄 알았어요. 허공에 쳐가 허공에 그냥 엎어컷 날렸다. 쇼. 국민들은 뭐 그런 모습들을 보고 혹시라도 이제 문재인, 이재명이 그래 뭐 이래 깜빵에 보낼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물어보면 질문하면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이재명을 깜빵에 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처음에 청와대를 안 갈 때 문재인이가 청와대 왜 안 들어오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2시간 밀담을 했어요. 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예비비 200~300만 원 빼내고 용산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후보인데 제주 4.3에 갔지 않습니까? 비행기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용산을 가면서. 그 합의가 바로 뭐 문석열입니까? 문재인 플러스 윤석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서로 잘 봐주기로 용산으로 가는 거로 문재인은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4.3으로 제주도 가는 거는 문재인이가 했던 요구사항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가 초장에 어디로 가냐면 영분 한번 돌아간 거 알죠? 알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돌아가신 봉화마을에. 그 건양수 여사 만났고, 서울에서 김준수 여사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영분이 다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시그널은 뭐냐? 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준수 여사한테도,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어디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멀쩡하게 김건희 여사가 도냔 말이야.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뭐, 이 남편, 윤석열이가, 뭐,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말기겠다. 바로 그거죠. 그건 아니십니까? 검찰총장, 그러니까, 밤 침실에서, 이게 침실 배드 폴리틱인데, 여자들이, 당신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됐냐고, 검찰총장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켜준 거 아니냐? 당신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의리 지켜야지.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그냥 아름답게, 청와대 4년, 5년 있다가 아름답게 조용히 내려오면 돼. 우리 여행이나 하고. 당연히 여자로서는 남자가 그렇게, 피 터지가면서 싸우면서 손에 똥이라든가 피 묻히는 거 여자들이 원합니까? 자, 교수님한테 이제 또,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나와서 그러는데요.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특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요? 예. 왜 받아야 됩니까? 결혼 시절부터 해서 이런 주식, 주가죠, 이런 것이 굉장히 검찰의 라인을 피하면서 벌써 퀄리티 문제인데 범죄 이 퀄리티 질이 있잖아요, 수준이. 이런 사기라든가 거짓말 친 거 하고 돈으로 이래가 친 거 하고 또는 그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얽어가면서 구속시킨 거 하고 그 범죄의 질이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이제 백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있을 수 없죠. 그런 행동이. 그러면 반드시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 최재형 목사 건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이거는 약속 위반이에요. 왜냐면 될 때 캔디데이트 시절에 나는 조용히 집에 있으면서 그 국정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고 조용히 있겠다 했는데 되자마자 해외여행 가가지고 리투아니까 쇼핑을 했지요. 굉장히 그러고 지금 인사 문제도 지금 깊이 지금 자기 원하는 사람들 지금 박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위원 누구 임명한다며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4년 넘었는데 최재형 목사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모 되는 사람이 윤석열 장모가 주말마다 그 작물인지 뇌물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물을 그 자가용 타고 옮긴다고 부지런히 고생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최재형 목사 건 이야기예요, 그게. 그 최재형 목사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그렇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이 이제 결국은 이 윤석열 탄핵에 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0만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도요. 네. 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이 사건도 이제 수사를 하려다가 결국 말고 이제 사임이 해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특검을 함으로써 자기 이제 정직성을 공개적으로 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것이 꼬이게 되고 인기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했을 경우에 이 부작용이죠. 탄핵의 어떤 지금 현재 좌파들은 네. 이걸 해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작전이고 예. 결국은 이제 3년은 길다. 예.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3년 내로 만들어버리면 네. 대법원 확정 판결도 예봉을 피해갈 수 있다. 그 작전인데 예.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특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또 시작하지 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하는 방식에서 다만 그 방식에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이야기하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 검사들하다 이런 거를 갖다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켜가지고 무슨 매일 폭로하듯이 검사들이 폭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완화시켜가지고 진실 규명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국정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최상병 사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추측인데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이 해병대 사단장 이 용산 쪽에 추측입니다. 저는 로비가 있었지 않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로비가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든지 이거 어떻게 좀 봐주지 해가지고 심하게 인터벤션에 오버가 되고 그것이 이제 좌파 언론에 그게 들어가고 증거가 되고 이거 한번 건수하자 해가지고 사태가 커지지 않는가 좀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측이다. 예. 옳은 관계나. 그런 로비가 있었다고. 지금 측면에서 이제 교수님의 어떤 입장들 보면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김건희 역시 특검 해야 된다. 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소위 직접적으로 이 탄핵 당연도 된다 말은 안 했지만 탄핵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으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배신의 정치거든요. 배신의 정치로 삼국지에 보면은 배신자가 나오고 또 이제 배신으로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말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배신을 하려면 확실히 배신해야 되는데 지금 양다리를 걸쳐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그래서 이제 문성열 정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표정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우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등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북 파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삼성 관계 해가지고 크게 세 건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인사들, 고위공직자들 거의 아작을 내버렸어요. 거의 회복 불능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아작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보수파로 해가지고 집권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가 새로 인재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공호흡 시켜서 키우고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었죠. 2년 동안에. 저는 그 걸림돌이 김건희 여사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김건희 여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역시 자기 대통령 그릇이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이제 스타일이 뭐냐면은 9년 동안에 사시하면서 이 교양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스탑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 이게 직업병인데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 잡아가지고 얼급해가지고 죄주 있게 하는 그 기술자 아닙니까? 모든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내공을 안 쌓고 욕심이 과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먹어버리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화불량이 된 거예요. 소화불량이 됐다. 그러면 부족하면은 이 인재를 모아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저 5.16 군사혁명 이렇게 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지식인들 불러가지고 이걸 듣고 공부를 했어요. 경제학, 그다음에 철학, 역사, 국제정치 해서 굉장히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소통을 하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그냥 단기간으로 불러가지고 보고를 하지만은 루틴하게 이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반성하고 이런 흔적이 거의 없어요. 흔적이 있다면은 기업체 불러가지고 부산이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소주 먹고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알코올 상당히 농도가 있다. 취중 농도.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소문까지 있단 말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분수에 넘지 않게 욕심 부린 거예요. 자기는 검찰총장만 해도 분수 힘든 그릇인데 대통령으로 가니까 자기 그릇에 옷이 맞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나뵌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두꺼비 얼굴이거든요. 두꺼비. 두꺼비는 얼굴이 두꺼워요. 그리고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럽다니까. 두꺼비상.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껍고 얼굴이 번지르하면서 이 말하자면 그 말의 진정성이 두꺼비다는 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 진정성이. 그래도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우파 쪽에서 입장에서 많이 글도 쓰셨고 또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혹시 윤석열 정권에서 누가 뭐 교수님에 대해 만나서 뭐 전국 시국 혈안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해결 방안을 던져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너무 뭐 또 이 우파 쪽이기 때문에 강성 우파기 때문에 뭐 연락 안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만약 제가 뭐,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 용산에서 왔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저 지식인들이나 종교 조사자들을 모여서 자꾸 모여서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국가 위기가 뭔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한 것인가 들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죠. 일단 겸손해야 돼요. 자, 이제 약간 이제 한번 주제를 바꿔봐가지고요. 예. 자, 이 박근혜 탄핵. 예. 지금 보수 우파들은 이제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당했지 않습니까? 예. 탄핵 당했으면 뭔지 모르게 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여전히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탄핵청은 100만이 돌파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또 이 끌탕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배워야 하다고 봅니까?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보수의 보건 문제인데, 예. 자신이 저지른 그런 미스테이크라든가 큰 죄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복원을 지키고, 다친 사람들 복구시키고, 그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우파의 리더가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백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그냥 만나서 예의할 게 아니라 굽신굽신 그럴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단도 쳐가면서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혀 없이 그냥 그 밑에 있는 유병, 유영아하고 같이 그냥 부부도 아닌데 그냥 유영아가 이 한자리 주는 식으로 거기에 올빵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는 이건 참 보수의 창피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 박근혜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수가 이 차분화된 보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면서 다독거리 가면서 이걸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유나이티드 프론트, 포스트 유엔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누굴 보내가지고 여기서는 정계, 재계, 학계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라. 난 뒤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런 소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처럼. 박근혜가 우리 보수의 혁명. 박근혜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유영아 같이 부부도 아닌데, 유영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달서구의 할매가 돼버렸잖아요. 원래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했죠. 원래 저는 그런 스타일인 줄 알고, 제가 몇 번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등장할 때. 혹시, 이제 교수님 정도 되면, 이 박근혜 측에서도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박근혜 주변에서도 뭐 교수님한테 한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지난 7년 동안 또 탄핵 우려도 외쳤고, 또 아스팔트에서 활동 많이 하셨는데,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합니다. 근데 제 인생에 아주 늙은 황금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투쟁할 때는. 황금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그 늙은이의 어떤 패션이라 에너지가. 근데 지금 교수님 올해 지금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늙은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젊은이 아닙니까 저게? 제가 사진 좀 젊었을 때. 교수님이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역사학 석사와 또 미국 템플 대학교 역사 박사 수료를 하고 고대에서 역사 박사를 하고 또 이 미래 한국 하나도 빠진 게 있는데 우리공화당 빠졌네요. 우리공화당 또 최고위원도 하셨고 근데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사진빨이 좀 잘 봤는데 옛날 사진 박아서 그렇습니다. 젊은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자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그럴 때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외쳤듯이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또 외칠 겁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함량 미달이에요. 그리고 함량 미달이니까 그냥 빨리 물러나라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탄핵 무효다 마다 해서 저는 이제 아스팔트에서는 나서지 않고 밖에서 지적이고 또는 정신적인 그런 운동을 하고 나가서 이래라 하지 말아 하라 그런 군번은 지났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해서 교수님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요. 무엇을 가장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 짚어보면. 최태민과의 만남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가그형 완전히 가그고 지금 박근혜가 이제 어떤 탄핵당한 이후에 어떤 것들을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 나올 때 문재인 정부 쪽하고 뭔가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딜이 있었으니까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협조하고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나와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게 두 번째는 유영아만 이 라인이 커넥션이 모노폴리 됐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하고 모노폴리. 근데 그것이 최순실하고 정윤회 건으로 모노폴리 되는 거 똑같아요. 전혀 인간관계의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군대라든가 이런 정보 라인을 두세 개 있으면서 여기 정보 취하고 저 정보 해가지고 이걸 맞췄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최순실 라인, 정윤회 라인, 그 다음에 이 라인을 한 사람한테 독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꼼짝 못하게 묶이게 돼버려요. 이게 아주 비극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교수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공이 대통령 될 때만 내공이 제가 질문 던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탄핵거리는 아닌데, 말하자면 그런 구실을 준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이제 19대 대선 때 박근혜 찍었습니까? 18대 대선 때요? 저는, 박근혜 찍었습니다. 후회합니까? 그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감으로 보십니까? 그렇다. 박근혜는 저 대통령 감을 안 봅니다. 지금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 지나니까. 아직은, 앞으로 만약에 지금 박근혜가 한 번 더 대통령 온다 그러면 찍을 용이 있습니까? 안 찍습니다. 저는 안 찍습니다. 박근혜가 자유국민들한테 진정이 고맙다 인사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공주병이죠. 항상 받고
서빙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김무성이 서수한 게 그렇다 그러잖아요. 당연하게 자기를 지지하는 건 일종의 공주병 아닙니까? 내가 서구, 대구 시장에 가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그 주민들은 악수할 때, 박정희 딸이라는 걸 생각해서 악수라고 눈물 흘렸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권력 도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식으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 착각, 오광을 입은 자기 착각이에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역사학자이시기 때문에 박근혜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역사 인식 어떤 인식입니까? 박근혜는 아버지의 고뇌를 이해를 못했어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에서도 거치려고 아버지의 그 어록이라든가 일제 시에 고생한 이야기나 일제 때 군대 간 이야기 모든 그런 역사 항일이죠. 일제 시대 때라든가 50년대, 60년대에 역사 공부가 안 됐어요. 왜냐면 유학 가가지고 파리에서도 2, 3개월 있으면서도 공대 전자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에 교수가 되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적인 그런 공부라든가 내공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1974년에 그 엄마가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면서 바로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 돼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전혀 내공이 쌓았지 않은 상태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해가지고 덥석 앉아버렸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그거 혁명입니다. 쿠데타에서 혁명으로 진화된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박근혜는 그게 헌법 정신에 입에 대고 아버지 5.16은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것이 아버지의 그 업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50년, 60년대 이런 그 공부를 안 한 그런 과거가 된 것이죠. 제가 김일영 교수가 쓴 건국과 부국, 그거하고 EH카, 구와리 히스토리라든가 그 러시아 히스토리에 대해서 1917년에 볼셰비키 처음에는 쿠데타라 해가 50년대, 60년대에 서구에서는 쿠데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혁명으로는 전환이 됐죠. 영국의 학자인 EH카가 소련 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레닌, 스탈린이 엄청나게 소련 사회를 문명화시키고 2차 대전 때 이 나치를 물리친 것이 스탈린의 공업화, 우라를 했던 그런 엄청나게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혁명적이다 해가지고 카가 열몇 권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볼셰비키를 쿠데타가 혁명을 하자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가 배울 때는 군사 혁명을 배웠어요. 저도 군사 혁명을 배웠죠. 그런데 좌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걸 합의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 딸이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일하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가 5.16 자체가 혁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거구입니다, 거구. 제가 이제 그거로 찍혀가지고 아마 정식으로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거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구라는 것이 뭐냐면은 파시즘이란 나치즘처럼 몽둥이라든가 이 칼이라든가 자기 폭력적인 수단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거의 거구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구가 있다 그러면요, 이재명, 문재인이 그다음에 정청래, 박지원이 다 이런 애들 그냥 제대로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구가 이제 있다 그러면요, 지금 해병대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 장군들을 앉았다 나가라 이렇게 다 이러는데 50년대 60년대 같으면요, 정청래 같은 위원이 국회에 있었으면요, 밤에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들이 대부분 거구 이야기하는데, 거구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 거구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공화당이 폭력을 수반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조원진이가 거구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거냐면 우파 정치가들이 지금 몰락한 이유가 우파 정치가 중에서 이런저런 좌익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우파 정치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거를 좌파하고 좌파 언론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거를 했어요. 제거했죠. 또 한 명 찍고 또 한 명 찍고 핀셋 찍듯이 집중해가지고. 근데 다른 우파들이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내일 아이님 하다가 이놈 제거당하고 또 저놈 제거당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한테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뭐 아까 박근혜 얘기하다 넘어왔는데요. 예. 저는 참 박근혜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예, 말씀하세요. 좋아합니다. 예. 박근혜가 유신이 헌법에 위배된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 아버지 시절에 지난 거를 자꾸만 박근혜가 뭐 이러쿵저러쿵 사과한다는 것도 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행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는 그 분단이고 또 부국강병 해서 지금처럼 그런 그 인권이 보호된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의 아주 자유민주주의가 개화된 그런 쪽에서 해서 과거를 어떻게 지단해가지고 윽박지르고 사과를 받으려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 국가보안법도 참칭 조항도 없앨 의향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을 한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상황인데 이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카나다처럼 바로 적의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의 상황이 아닌데 그런 나라에 대비해가지고 사상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아이디어하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박정희 아버지하고 딸과의 큰 차이인데 우리는 그런 정도로 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 미스테이크죠.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김대중, 김영삼이가 소위 조작한 거 아닙니까? 다 왜곡시켰고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우고 그게 역할이 컸죠. 그래서 김대중이가 예. 박근혜 접근 많이 했어요. 접근 많이 했죠. 굉장히 접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박근혜는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는 많이 찾아갔습니다. 서신정책, 박근혜 서신정책도 근데 호남 끌어안기 위해서. 유일하게 안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안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박근혜 최대 실체라고 봐요. 박근혜 최대 실책 중에서 예. 이거는 뭐 아주 이만한 실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최태민 만난 것이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책이라는 거는 물론 79년도부터 해가지고 80년 12.12 5.18 그 초기에 최태민을 갖다가 군부대 인제 쫓아보내고 하는 관계에는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었어요. 뭐 풀어줘라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를 하면서 할 때는 전두환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옹졸한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박근혜는 전두환하고 화해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죠. 그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결국 그 사이에는 이제 최태민이라든지 또 박근혜한테 전두환이가 이 박근혜는 말이야 이 대통령 가면 안 돼. 대통령은 당선될 수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 가면 되지 못해. 대통령 제대로 정책을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대통령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JP도 그랬다 그러대. JP도 그랬죠. 내가 무슨 큰형애가 정치를 한단 말이야. 무슨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 이제 전부 다 원래 이 달성에 있는 그분이 별명이 달마거든요. 달성 마기 뭐 마녀, 예. 달성 뭐 할매 이런 데 예. 있는데 그분이 자기에 대해 조그만 좀 이래 싫은 소리 하면요 사람을 안 보는 성격, 그냥 매질을 하는 성격.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한 번 아십니까? 기진하면 끝. 한 번 기진하면 끝. 절대 안 봐요. 눈도 안 봐. 눈도 안 마주칩니다. 교수님 잘 아시네요. 제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근데 차마 제가 2005년도 뉴라이트 전공연을 할 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교수니까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두 사람 보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비밀적 채택 문제라든가 전두환 문제 이렇게 보니까 한 번 삐지면 꼼짝도 안 해요. 이것이 정치가로서는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치명적인 거죠.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성격은. 이 11.6 사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면 김재규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화 군맥 때문에 정성화와 김재규 군맥이. 그렇죠. 정성화는 김재규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요. 12.6의 어떤 발단의 원인이 뭐 김대중 또 김영삼이 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중간에서 또 그런 어떤 역할도 했고 그런 것들 발단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두환 장군이 군에서는 군심을 얻은 것이 전두환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 문제를 과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합수부장이에요. 제 질문은요.
그 김영삼, 김대중이가 맨날 데모하고 예, 예. 학생들 시소요 사태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뭐 김재규가 이제 총을 쏘았는데 그 발단에 제공을 했다는 자들이 바로 또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접적으로 충분히. 그러면 박근혜는 적아버지를 이래 이 죽이게끔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부정했던 그 사람들은 찾아가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살려준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12.6 사태를 해결했던 그분을 외면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간의 궤적을 보면은 굉장히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그 청와대로 들어갈 때 그 유신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춘기 시절에 유신이 나쁘다는 그런 인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민주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 그 고뇌가 소통이 좀 안 자, 되는 이제 거죠. 우리가 이제 박근혜 관련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예.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친 이유가 뭐죠? 예, 이런 이 헌법 차원에서 탄핵의 사유, 탄핵의 사유를 볼 때 최순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적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국정농단 이런 것이 과포장. 최순실 사태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탄핵 사유로 해서 탄핵거리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지난번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무슨 뭐 반역이라든가 뇌물 왔다든가 큰 사고 칠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만, 이제 최순실에 대한 뭐 삼성도 뇌물도 받은 적도 없고 말도 제공받은 적도 없고. 다만 최순실을 끌어안아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일을 맡긴 거. 일을 맡긴 사적인 신분을 사적인 그게 것을. 탄핵 사유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 탄핵 사유는 이 적과 내통이라든가 헌법 위반에 그렇죠. 84조 사유가 있거든요. 헌법 이적죄. 84조의 그 내부 외환. 그 이적죄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온다 보면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탄핵 사유다. 이거는 탄핵 사유다 그러는데 이거 역시 헌법 84조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사유와 저는 정확하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해요. 엄밀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말한 이 최상병 사유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인사 문제가 이렇게 해주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탄핵의 뭐 이 헌법 위반이라든가 적 내통이라든가 뇌물죄라든가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다가 미스할 것 같고 김건희 특검도 이렇게 이제 분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도 있었고 강력하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맞받아 쳤다 그러면 탄핵도 안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당시. 대통령. 당시. 좌파들은 지금 촛불을 들고 막 시를 벌리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대국민 사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밤중에 집회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많았거든요. 이제 극단적인 조치로는 계엄령 같은 거. 계엄령 같은 걸 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가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군하고 이제 경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결국 이제 소통을 해놨어야 되는데, 전혀 뭐 비서실장하고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이 하나의 조치였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국민 호소력.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도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 라디오 방송에 한 달에 한 두세 번 했어요. 방송하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모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계속 호소하는 거. 국민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라디오 방송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진정성이죠. 결국은 진정성을 호소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보면 결과하는 것도 국민들과 소통. 그거랑 똑같은 진정성에서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 매체들, 언론들 일방적인 공격, 선동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과 박근혜 탄핵의 어떤 시즌2가 달라가고 비슷하게 소통 안 되는 거. 그게 아주 비슷하다니까요. 자, 그럼 촛불을 드는 것도 지금 제가 이제 이 강화문에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촛불 들고 뭐 윤석열 탄핵 지금 뭐 굉장합니다. 교수님. 하고 또 뭐 이 국민의힘 지금 탄핵 윤석열 해체 국힘당 해가 이렇게 노는데요. 자,
그럼 그걸 봤을 때 예. 지금 이제 국힘당 역할을 봅시다. 예. 국힘당 예.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국힘당은 친이계와 또 친박계로 나눠져 가지고 예. 서로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했죠. 지금 현재도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의 권력 윤석열과 미래의 권력 한동훈이가 지금 부딪히는 형국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좌파들 전체 의석수가 177석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막말로 27석만 나가면 뭐 윤석열 탄핵 국제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 2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불통.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안 되는데 대통령이 국민과의 불통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사유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양쪽 다. 박근혜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불통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데 소통을 대국민 기자들 회견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쏘아주는 다이렉트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속이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인사 대란을 느닷없이 3,000명 해가지고 사고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진정하게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 그래서 부족한 게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잘해보자고 하면은 그것이 전달되면서 이 불길을 끌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27명만 넘어가면은 탄핵된다는데 저는 안 넘어간다고 그런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그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 좀 낙관적인 것인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박근혜 탄핵이 초래했던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때문에 학습효과 하는 것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좋다. 그러면요 이제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인데 그렇죠.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보수파, 뭐 좌파들은 그렇다 치지만 예. 윤석열을 지켜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교수님은 뭐 지켜줄 가치도 없다. 그럼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딜레마죠. 결국은 이제 그 제3의 공간이죠. 제3의 공간. 제3의 공간에서 자기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3의 공간에서. 약간 어렵는데 그게 예. 제3의 공간이. 그러면 그것은 막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조선이 망할 때 고종이 이제 아웃 아닙니까? 네. 그 사람 안 된다 했을 때 이제 이승훈이라든가 무슨 서재필, 안창호, 윤초 이런 사람들이 독립협회라든가 국민들 속에 뛰어들어갔잖아요. 국민들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황인운동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3지대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운동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87체제 아닙니까? 87체제 민주화운동 해서 30년 지났죠. 민주화 세력의 각종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세력들이 일종의 사기꾼이라고. 지금 일종 뭐 386들 사기꾼이라고. 예, 정치 사기꾼이라고 드러났으면은 왜 정치 사기꾼이 됐느냐?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는 인정하게 합니다. 여기에 영성이 없다. 영성이라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것은 정치 개혁이든지 눈에 보이는 개혁보다도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자는 근본적인 리빌딩 운동, 개개인에서 정치, 교육, 경제 모든 애도 안 낳는 거 아닙니까? 애 안 낳는다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나라가 흐지는 거거든요. 그건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또 약간 빗나간 질문이죠. 예.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도 우파, 중도 비슷하게 중도 우익정당으로 보고 있어요. 중도 정도. 예. 조선호님은 중도를 뭘로 정의 내립니까? 예를 들어 중도 보수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좌파들은 중도 좌파란 말 안 합니다. 근데 유달리 보수청에서는 중도 보수 예.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도적 개념이 뭐라고 보십니까?
중도하고 중농은 다르죠. 공자라든가 맹자가 강조한 거는 중농이지 중도가 아니거든요. 그 중도, 예. 중도가 뭐 어디 예. 인천에 있는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6.25도 북침이냐 남침이냐 둘 중에 하나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건 네, 아니지 교수님 않습니까? 방금 아까 뭐 예. 이제 중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당에서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 중도형 개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정당 정치를 망칩니다. 자, 네, 그러면 그래요. 얘들이 이제 회색 분자 개주의 예. 정당이라고 이제 자칭하는데 예. 그러면 그 애들이 예를 들어 문재인 좌파 정권 때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 숨어서 예. 있던 놈들인데 과연 지금 이 이재명 이번 22대 국회에 나왔던 이 악랄한 소위 386보다 더 악랄합니다. 그 애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위공직자 지내다가 판검사를 하다가 뭐 있던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소위 말종 소사이오패스라고 평하는 이런 자들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 공천 예. 보면은 좌파들하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도태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 랭킹 1위로 좀 올라가 있는데 이분도 예, 검사 출신으로 법대 출신인데 좌파하고 싸웠다는 거는 국회에서 말장난을 해가지고 386, 586인지 뭐 해가지고 말장난을 했지 법무장관으로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2년 동안 한 행적을 보면은 문재인, 이재명과 정면 대결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동희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보수정당을 어쩌고저쩌겠다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우겠다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국힘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위기에 겁니다. 처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이 조직체. 호랑이를 잡으려면 누가 잡아야 됩니까? 포수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늑대를 잡으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늑대 사냥꾼. 예. 고양이를 쥐를 누가 잡습니까? 고양이나 잡아요. 그러면 저 좌파들은 누가 잡습니까?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잡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분들이 잡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고 뭐 참. 지금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한동훈 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예. 지금 저 4월 총선 전에 조국하고 이재명하고는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죠. 근데 그것이 뭐 저거가 잘나서 만난 게 아니라 좌익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해방정국에서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났죠. 대화하는 척 한 거거든요. 한동훈이 만난 자는 함은경이, 그러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원치 않지만은 국민이 원하면 지지자를 원하면 예. 만나서 티타임 갖는 쇼를 하는 게 정치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죠. 그게 정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은 우리 공화당인지 무슨 전 목사든지 만났습니까? 안 만났잖아요. 그게 왜 그래 잘났어요? 왜 그래 잘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정 대표. 예, 그러니까. 야, 우리 정치가 왜 그래 썩었어? 왜 그렇습니까? 그 점잖은 분이십니다. 하는 네. 얘기가. 과거에는 정당 대표가 네. 예를 들어 뭐 같은 보수 정당 대표가 네. 한 지역에 출마하면 네. 애우상 그 지역은 네. 그 공천자를 안 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 달서 조원진 후보 그 벽만 보더라도 권영긴 후보를 악착같이 내지 않습니까? 권영긴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지지를 했던 사람, 예. 그리고 이재명 탄원서에 이름 올렸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자를 공천, 또 열받네. 내가 열받네요. 아니 지난 2019년 보궐선거 때 네. 그 창원에서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이 포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번 자유한국당하고 네. 4번 정의당이 붙어가지고 밤중에 4번 쪽으로 뒤집어진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좌익들은 그냥 한다니까요. 이 좌익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보수들은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칫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수우파, 자유우파 인사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는 분들을 내치버리고 오히려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또 좌파들 공천을 주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가지고 김영준이 또 대구에 저 대전에 누굽니까? 저 이상님이니까 찾아가가지고 뭐 밥 먹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거든요. 박근혜도 진정코 자기가 정말 자유보수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 많은 자기를 지지했던 교수님이라든지 조 대표라든지 만나가지고 안아줘야 고맙다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박근혜는 뭘 했습니까? 특방대자 놓자말자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또 총선 일주일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자기에게 35년을 구형하고 자기에게 탄핵시키는 발판을 만들었던 자들을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보수파들이 윤석열을 등을 돌리는 핵심이라고. 제가 지금 말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할 때 일제 그 권력의 굴종을 비굴하게 해가지고 교회 종까지 자신 상납에 갖다 바쳤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이제 이 권력에 너무나 비굴한 거예요. 입 다물고 났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행동이고 요번에 저 한동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영등포에 갔더니 한동훈이가 책임집니다. 거기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책임집니다. 4월 총선 전에 지상 영등포 지상역을 지하화하겠습니다. 그 수원역에도 그래놨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선거운동이 누구 총선을 자기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광대고 돌아다니는 지금 이 한동훈이가 이제 대선 출마 여기인데 자 이제 뭐 오늘 약간 주제에 빗나가지만 한동훈이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지만 한동훈이의 나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걸 보면은 젖비린내 난단 말이야. 젖비린내가 난다. 젖비린내 나는 애들은 젖을 더 먹고 와야 돼요. 엄마 젖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국민들이 한동훈 하면서 이렇게 열광하는 팬덤 현상을 우리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윤석열 팬덤 현상의 바토매치인 거거든요. 윤석열 바토매치. 그러니까 전두환 해서 노태우식으로 가듯이 그런 현상인데 지금 조중동의 역할이 커요. 조중동이가 조선일보가 국회의원 3개 먹었잖아요. 동아일보 하나 먹고. 그래서 매일 아마 방송을 해줄 겁니다. 조중동에서 언론 해가지고 하는 거면 서울법대라고 법무장관하고 그런 스펙으로 해가지고 이 기자들도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특종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파헤쳐지고 그런 것이 하나의 팬덤 현상으로 해서 이제 그 1위로 올라간 것인데 이제 케네디라든가 박정희,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가 50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50 서야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44살. 예, 근데 비상사태 때는 군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일이 돼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개인기로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개인기라는 거는 자기가 설득하고 타협하고 자기 매력을 가지고 하는데 이 민주정치 시간에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요. 군대식으로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자기 약속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그 인맥이라도 이런 것이 한계가 있으면은 결국 하라는 게 말같이 새치 혓바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386 운동권 청산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돼가 뒤집었고, 그 다음에 이 공정선거를 위해서 그 인쇄하는 도장, 인쇄하고 이 도장 찍어야 된다, 인쇄하면 안 된다 해가 날인해 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입 다물고 했다가 부정선거 의혹을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팬덤 현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아름다운 말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마구잡이 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한다. 아, 주둥아리로 하는 거죠. 주대로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조선일보 조중동에서 이걸 띄우니까 신문도 안 읽고 책도 안 읽는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한동훈만 믿고 기다리자. 제가 아는 사람도 한동훈만 믿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났습니까? 한동훈이 났습니까? 그게 그 일반 국민들이 어떤 스펙이라든가 인류대학에 이거 보면 아무 개념도 없이 그렇게
그냥 중독 현상이 그게 안타까운 자,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이주천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다 보니 1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시간 금방 잘 가시죠.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인터뷰 하니까 오늘. 아이고 재밌네. 저는 이런 취조 인터뷰 처음입니다. 예, 오늘 교수님은 땀 뻘뻘 흘리시던데요. 예, 예. 오늘 제가 고생 좀 이 고생 강도를 좀 많았습니다. 약했습니다. 아이고 더 세게. 약했는데 예. 좀 더 세게 했는데 예. 교수님이 제가 A를 질문하는데 자꾸 이제 B를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예, 왜냐? 예. 그 애봉을 피해 가려고 그래요. 아, 금방 이렇게 좀 예, 이 생각을 취조- 하다 보니까. 이 취조. 취조와 취재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예. 취조와 취재의 차이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예. 취재는 어떤 상대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글을 예. 쓰는 거고, 아, 예. 취조는 상대를 이래 질문해 가지고 수사 이걸 이제 국회 청문회에 있었던 기분이다 오늘. 그게 정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약간 더 좀 뾰족한 질문을 던질라 했는데요. 예. 마지막 하나 던지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죠. 교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예. 윤석열 탄핵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마지막에는 자. 예. 아까 처음에는 아까 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왜 바뀝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탄핵의 시간이. 네. 아까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예. 지금 이제 어떤 이 과정을 거쳐다 예. 보니까 취조의 시간을 거쳐다 보니까 이거는 탄핵을 시키면 안 되겠다. 섣불리 섣불리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예. 교수님 신념을 지금 이 인터뷰 40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제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딜레마가 제가 대변한 겁니다. 그것을. 교수님 예. 또 있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그건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예. 왜냐면 그걸 또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끌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김건희 특검은요? 참 그것도 참 골치 아픈데 참 이거 참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참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굉장히 특검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 이 김정수 그것도 참 김혜경 특검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해야 예, 된다. 같이 해야지 엄마 안 듣죠. 예. 자,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오늘 교수님 예. 혹시 또 인터뷰 했는데요. 예.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이걸 오늘 대답해야 되는데 라고 아쉽다라는 예. 분 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 1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 보수들이 지지한 보수들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찍었다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인물을 나선 거지고 우리 보수가 못 났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등장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각성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인물을 대한민국은 앞으로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은 미래의 장래가 없다. 그래서 스펙을 보고 와와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 말고 스스로가 애국자로서 공부를 하고 나라를 지킬 그런 내공을 쌓아서 각자가 훌륭한 시민이 대한민국을 지킬 훌륭한 시민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5.18 헌법 전문 수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제일 안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5.18은 지금 그 진행 중이고 지금 저 권영규 장관이 스카이데일리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개입 가능성을 그리고 김경재 전화명 전 국회의원도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이 5.18 그 묘지가 있다는 걸 해서 북한 개입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5.18 헌법 전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그건 제 입장입니다. 예. 막아야 된다. 만약에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한다 해가지고 예. 이것을 탄핵과 맞바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핵으로 어떻게 맞바꿔? 예를 들어 뭐 탄핵에 대해서 좋다. 우리가 예. 너 탄핵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예. 무디게 할 테니까 예. 너 대신 5.18 헌법 전문 수록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그게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거 좀 반대합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그 행동에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합니까, 반대입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찬핵을 찬성할 겁니다. 찬성한다. 예. 그럼 오히려 보수파 측에서 윤석열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나오겠네요. 예. 그 마지막으로 5.18이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5.18을 헌법 전문에 넣지 않느냐 이것이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리트머스 시험제라고 저는 그럴 겁니다. 예.
자, 오늘 뭐 질문 이 정도면 예, 예. 대표 예, 아이고,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 이주천 교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예. 오늘 다 이 정도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이주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참 그때 언제입니까? 저때 몇 살 때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 초반 같아요. 50대 예. 초반. 야, 50대 20년 초반에 전이다, 20년 전. 이주천 교수님과 예. 지금의 이주천 교수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우리 서울 외모가 바뀌더라도 예. 항상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려는 그런 교수님의 열정들, 이 열정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서 뭘 소주 한잔 할까요? 뭐 드시고 싶습니까?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뭐 전천후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건 전천후입니다. 아까 제가 교수님은 빵 접대했습니다. 예, 예. 빵도 접대했으니까 그다음 2차로 이제 예, 예. 다른 거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아쉽죠?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뭐, 예.